네,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네. 두 사람이 받은 혐의부터 알려주시죠. 네, 배임 수재 혐의였습니다. 배임 수재는 어떠한 업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했을 경우에 배임 수재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지금 일부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은 배임 수재 혐의가 적용된 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구단의 광고 계약과 관련돼서 광고 계약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각 사유는 뭡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사유는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입니다. 상당성은 죄를 범했다 만한 상당히 믿을 만한 상당할 의심한 증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방어권보다 실체적 진실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인지를 분석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영장 기각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다고 봤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내용적으로 다툼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야 이런 네.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일부 이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김 전 감독이 관련된 후원 업체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선수들의 유니폼에 견착으로 관련된 광고들을 하는 것들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또 금품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후원 과정에 있어가지고 후원 계약에 있어서 개입해가지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결국 후원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로비를 한 것이고 김 감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서 돈을 수수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원래 후원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과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거에 관한 것이죠. 현재 이제 기아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이 구체적으로 후원 계약에 관련돼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상 그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는 배임 수재라고 하는데 배임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게 소위 말하는 무혐의나 무죄라는 개념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바로 이 감독의 지위와 역할과 권한을 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툴 여지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영장을 청구했던 겁니까? 네, 최초의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관련돼서 FA 관련 선수와 관련된 연봉 협상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연봉 협상과 관련돼서 전 단장이 일정한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거에 대한 신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단장의 압수수색 결과물 중에서 후원 계약과 관련된 부분과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후원 계약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후원하는 업체로부터 특정한 명목을 모르겠는 돈을 감독과 단장이 받았고 실제로 후원 계약도 맺어진 걸로 보면은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 계약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서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자신들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인 입장은 후원 계약에 있어서 본인들이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책임이나 권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배임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은 신병 확보에는 실패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구단의 후원 계약과 관련돼서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누가 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만약에 감독과 그리고 단장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감독과 단장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앞으로의 수사의 핵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수사 외압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죠.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사건이 왜 다시 국방부로 돌아갔는지 그 과정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어제 저희 M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이 조율했다는 취지의 어떤 진술이 나왔다. 지금 이런 보도예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설명한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원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단장을 포함한 8명 정도의 이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들을 경찰로 넘겼던 것이죠. 예. 여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경찰에 넘어갔던 사건이 다시 국방부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수사 결과들이 경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만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수사단장인 박대령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항명죄가 적용이 돼서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수사 과정과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 그 수사단장이 이제 항명죄라고 했으니까 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이요. 그다음에 이 국방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국방부에서 수사 결과와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뭐 항명이라고 한다면 항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지시가 있어야죠. 명령이 있어야죠. 결국은 그러한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쟁점은 그러면 항명죄가 성립하느냐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수사라는 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질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공적인 과정인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의도하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축소하거나 뒤집거나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별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MBC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간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회수에 대해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예.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의문을 가지는 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요. 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서 넘어갔는데 경찰에서 국방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사건이 소위 말해서 회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병대 수사단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바뀐 내용을 경찰로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벌어진 거죠. 자, 우리 국가기관들 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름의 서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사건들을 그 사건 다시 우리한테 잠깐 돌려줘봐요. 라고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국방부랑 경찰이 상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빠르게 관련된 사건이 넘어가고 수사 결과가 변동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일부 나온 거는 그렇다면은 경찰 입장에서 특히나 사건을 돌려준 경찰 입장에서 왜 무엇 때문에 돌려주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과장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국방부랑 해병대 수사단 이런 갈등이 있었고 지금 그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 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다시 국방부에서 경찰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한 요청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 이 내용을 듣고 해당되는 과장이 해당 경북경찰청인가요? 그 경찰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다고 한다. 이렇게 아마 국방부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했고 실제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국방부가 경찰에 지휘할 수는 없고 두 기관이 원래는 다른
구조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경찰청에서 빠르게 사건을 다시 국방부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의 상위 기관들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근데 적어도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 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다라는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해당되는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이 수사가 넘어가고 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결정과 지휘와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도출된 의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서서 경찰과 국방부를 연결했다 이 대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의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네, 지금 수사 대상자의 1차적인 대상자고 앞으로 지금 어제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대상자들은 국방부에서 이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네. 사람들이 적용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거든요. 그럼 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이 국방부 차원에서의 의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상위로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이런 방식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거나 회수하거나 하라는 것을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자체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수처가 압수수색 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밝히기 위함입니까? 네, 국방부에서 그러면은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갈등이 빚었다. 그럼 국방부에서도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네.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지휘와 명령을 하고 사건을 회수하고 사건의 과정에 개입했던 각각의 간부들에 대해서 압수수색들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따른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정한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결과를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했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 오늘 오전에 실형이 선고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제기된 혐의점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그 두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세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 혐의인 공무상 기밀 누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 내용 자체를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발사주 의혹도 사실 굉장히 긴 스토리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에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권의 당시 여권, 지금 네. 민주당이죠. 주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알고 보니 해당되는 고발장이 검찰청 차원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네. 작성이 돼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 김웅 의원한테 전달이 돼서 해당되는 의원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결국은 그 정치적인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원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이 스스로 고발을 유도하고 또 고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의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해서 결론적으로 셀프 고발을 하도록 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는 원래 수사와 과정에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공무상 기밀인데 네. 이 기밀을 결과적으로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설했다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도 포함되겠죠. 그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것이 핵심적인 혐의점입니다. 재판부는 결국은 고발장 작성 및 고발장의 근거가 되는 수사 정보의 유출 및 그 작성과 생성에 있어가지고 손 검사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혐의점이 있다. 그런 관여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는 이제 인정이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럼 오늘 선고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소위 말해서 고발사주라고 하는 고발을 수사를 진행하는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을 하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인 관여를 통해서 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이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1심 판결에 따르면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들이 실체적 진실이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당사자는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리
윤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될 것인지가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는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야 하고 또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검찰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걸 지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